안녕하세요. 불문과 이선우입니다. 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가 경계라서 그동안 제가 연구했고 좋아한 어떤 영화들 중에 뭐가 가장 어울릴까를 고민을 했더니 이 자크 오디아르의 작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자크 오디아르는 이제 지금 현재 프랑스 영화계를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입니다.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칸 영화제 단골 손님이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시나리오 작가만으로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들어서야 자기 작품의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 좋은 작품을 이제 연달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오디아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부쩍 늘어났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디아르를 작가주의 감독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디아르의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테마,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오디아르는 어떤 공동체, 집단 내에서 그 개인의 어떤 위치를 규정하는 이런 권력의 문제, 그리고 특히 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이렇게 배제된 개인, 요것을 꾸준히 영화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아르의 영화에는요, 뭐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뭔가 결핍된,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금 대표 작품만 조금 몇 개 써놓고 포스터도 같이 놨는데요. 일단 2001년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인데요. 그 여기에서는 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 그리고 이제 막 출소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 이 둘의 어떤 모험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이제 러스트 앤 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구도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서 더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러스트 앤 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프랑스 국민 배우인 마리옹 꼬띠아르의 열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나 혹은 디판 같은 작품은요, 그 인종적, 그 다음에 뭐 국적, 문화적인 이유로 배제된 존재들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발표를 처음 준비했을 때 저의 목표는 이 작품들을 뭔가 이렇게 다 멋있게 소개를 하고 아우르고 싶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러스트 앤 본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글에서는 한번 더 크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러스트 앤 본은 이 사회로부터 선호받지 못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좀 불완전한 몸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제가 불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쓰면서 계속 이게 맞는 말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떤 말을 써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관점을 취해서 이제 불완전한 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불완전한 몸이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뭔가 결여되거나 결핍된 몸을 가진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좀 분석함으로써 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들이 좀 사적 유대를 발판으로 좀 삶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이 결말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뭔가 이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러스트 앤 본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한국에는 개봉을 했는데 이게 의역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어로도 그냥 직역을 하면 녹과 뼈고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러스트 앤 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역 없이 원제 그대로 이제 옮긴 표현이고 제목 안에 이미 이제 육체성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오디아르는 영화에서 어떤 뭐 음악이라던가 대사보다는
좀 그 시각적인 미장센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보이는 육체, 전시되는 육체, 이 육체가 우리 눈에 계속 어떻게 재현이 되는가, 요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터도 살밖에 없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망치캐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육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규율에 의해서 제대로 훈육되지 못한 어떤 원시적인 육체를 보여주고요. 그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완벽했던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육체에 훼손을 입으면서 기존에 누리던 사회적 특권들을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사회 중심부로부터 배제된 두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우선 이제 이 영화를 소개를 드리려면은 그 육체, 신체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사실 이 신체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그 관계 안에서 정치적, 문화적 이런 관계들을 다 맺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통치자들이 했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몸, 신체를 제어하고 억압하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푸코가 말하는 생명 정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 정치는 현재도 오늘날의 국가나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범과 규율 막 이런 거를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내면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몸, 육체를 좀 통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벗어나는 경우엔 버려지거나 배제당하고, 이게 이제 통치의 기본 방식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길들여진 몸으로 결국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너무 옛날에 어떤 계급이 명확하고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오늘날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몸을 통제하는 권력이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상의 곳곳에 배치가 돼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강요되고 만들어진 어떤 기준을 나의 욕망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를 좀 길들여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상화된 육체의 전시, 그리고 되게 암묵적인 강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화된 육체는 그냥 단순히 근육이 좋고 뭐 매등신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육체에 기대가 되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들, 경제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랑 결부가 되면서 사실은 더 완벽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막 이상적인 몸은 뭔가 잘 살고 멋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육체는 자연 상태 육체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러스트 앤 본의 주인공인 알리와 스테파니는 이런 사회적인 이상에서 한참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그 알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력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망은 없어요. 딱히 욕심을 부리진 않고, 대신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딱 건강한 신체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성을 막 남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이고요. 한편으로 스테파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권력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 매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니가 육체적인 어떤 결핍을 겪고 있다면 알리는 좀 문화적, 경제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 배려의 대상 혹은 배제의 대상, 요렇게만 다루어지는 생명 정체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막 화면을 막 직접 돌아가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영화 내내 감독 오디아르가 이들이 처해 있는 어떤 불안정성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카메라를 고정하지 않고 핸드헬드로 좀 위태롭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타이트한 미디엄 쇼트, 그러니까 뭐 허리 정도까지 오는 요거나 아니면 클로즈업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인물의 얼굴, 신체 여기에만 좀 관객의 시선을 집중을 시키게 해서 이 육체가 이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몸 중에 첫 번째 경우가 이제 그 여성 스테파니의 경우입니다. 그 앞에서 조선정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내용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훨씬 더 여기에 잘 넣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스테파니는 그러니까 육체가 훼손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이 돌고래 조련사예요.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뭐 아름다운 외모, 마리옹 꼬티아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적당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다가 이제 사고로 두 다리를 다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다음 날 딱 되니까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사회가 규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리 절단이 새롭게 자기의 몸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기능을 합니다. 초반부에 스테파니는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미에 부합하는 외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 초반 내내 이 스테파니의 몸은 굉장히 그 욕망 어린 남성의 시선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장치로 다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반부의 카메라가 계속 그 외부 남성의 시선에 동일시가 됨으로써 이 스테파니에게 다리가 그냥 단순한 두 다리 신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 성적 매력에 무겼던 다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매력적인 여성에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 이렇게 확 전환이 되어 버린 거죠. 사실 뭐 요즘은 남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그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을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했다라는 점에서 프랑스 내에서도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연출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장애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이 장애를 가졌을 때 더욱 다층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몸에 대한 조건들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는 뭔가 현대 사회에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사회적인 의미로 좀 해석이 더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체의 훼손에서 기인하는 스테파니의 좌절은 그녀 혼자만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화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실은 내면화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남성 중심적 전통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온 가치관이 있는 사회에서 뭔가 여성이 장애를 갖게 될 경우 훨씬 더 동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객의 감정 또한 이 굉장히 같은 맥락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디아르가 일부러 마리옹 꼬티아르 누가 봐도 당시 정말 가장 잘 나가는 프랑스 대표 미녀 배우인데 이 마리옹 꼬티아르에게 극단적인 장애를 입히는 전략을 취하면서 관객의 어떤 굉장히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관객이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해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그러니까 빛체가 사실 딱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낯선 육체에 대한 공포,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장애를 보면서 거리두기의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되는 이런 관객을 좀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의족을 하고 클럽에 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장면에서 남자가 얼굴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다리를 딱 본 순간 미안합니다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도가 정말 확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육체를 상실한 스테파니와는 달리 알리는 원래 몸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남성 육체가 이렇게 계속 보이는 방식이 기존의 그 대부분의 영화에서 어떤 시선 권력을 좀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스테파니의 몸이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관찰당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알리의 몸은 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잘 입고 나오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의 이 우락부락한 몸이 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계속 포착이 되고, 막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만난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포르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연출이 돼서 이 남자 주인공의 몸이 굉장히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딱 몸만 보면 현대의 대중매체에서 광고하는 이상적인 몸이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육체에 기대되는 어떤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다라는 말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껍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뭔가 이게 두 번째로 한번 뒤집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혼자 키우는데 그 아들에게 먹을 걸 마련을 못 해줘서 막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로 경제력으로 무능합니다. 사실 극도의 빈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알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무능력은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리는 그러니까 문명화되지 못한 어떤 무례함, 일종의 원시성을 좀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디아르에게 좀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은 게요. 그 예언자라고 하는 다른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을 문맹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문명화되지 못한 이 인간이 어떻게 사회화가 되는가, 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알리는 그렇고 동시에 자기 아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제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이 사람은 다 거부를 하고 스스로도 그냥 난 벗어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길들여지지 않은, 훈육되지 않은 신체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약간 분조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몸으로 달려들고 손을 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은 뭔가 성적인 장면 아니면 폭력을 동반해서 피가 묻어 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명화의 부재, 경제력의 부재로 인해서 알리는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본으로 치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또 육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의 몸은 뭔가 원시성으로 특징이 지어지면서 동시에 또 경제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또 유일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사회의 규율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 다 직장에서는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이 결국 향하는 게 불법 도박 격투 시합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뭔가 무법성, 원시성으로 귀결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싸움 장면인데, 이건 이렇게 캡처하면 전혀 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싸움터의 장면이 되게 잔인한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카니발처럼 펼쳐집니다. 굉장히 거기서 생명력을 얻고 뭔가 축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터는 사실 법적 영역 외에 위치한 영역이니까 사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간벤이 말한 어떤 예외 상태, 예외적 장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그 예외적인 공간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가 이렇게 몸을 숨기거나 막 가리려고 하지 않고 막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뭔가 이 문명사회에 대비되는 원초적, 자연적 사회 풍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 반면에 이 스테파니는 알리에게 그래도 예의를 지켜라, 나한테는 좀 예의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동안 게 보면 여성을 약간 자연, 뭔가 원시성, 남성을 문명, 이성. 사실 요 이분법으로 이제 서양 문명에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는데 이 전통적인 이분법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좀 뒤집어진다라는 점이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몸을 가진 존재들은 이대로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나? 이게 사실은 이 작품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스트 앤 본에서 이제 감독은 뭔가 대단한 거시적인 거창한 걸 끌어오는 대신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보통 그쵸,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자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걸 못하는 애들은 그냥 노력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기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팍팍한 세상에서 이 두 주인공이 권력의 명령과 강제로부터 벗어난 자신들만의 어떤 연대를 형성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좀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어떤 시도가 특히 이제 스테파니가 어떤 자신의 장애를 어떤 일종의 특징,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 스테파니의 오른쪽 다리인데요. 이게 불어로 오른쪽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리를 감추려고 하는 대신에 수영복도 입고 대신에 내 다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나한테 다리의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걸 스스로에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익숙해져 있던 이상화된 미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항의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실제로 살아가는 삶도 약간 그동안은 그냥 예쁜 여성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알리의 싸움터에 막 같이 가서 막 자기 장애를 드러내면서 강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이 좁은 세상을 깨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겪으면서 오히려 성적 응시의 대상, 성적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성적으로 어필하거나 아니면 동정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은 내 몸은 난 당당하게 노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스테파니가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이 알리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몸이 원시적이고 막 성격이 원초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익숙히 배워 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편견들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스테파니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또 당하기 전대로 스테파니 다리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눈길을 보내지만 장애를 갖게 된 스테파니를 처음 보고도 놀라지 않아요. 장애를 가졌구나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알리는 거의 유일하게 스테파니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하지도 않고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호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의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관계를 맺는데 좀 핵심적인 요소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을 통한 물리적 교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연대 관계를 구축해요. 근데 여기서의 육체적 관계는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순수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 성관계, 섹스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권력 관계가 이제 있다라고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어떤 친밀감과 위로의 어떤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순수하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 맺음이 이들의 어떤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에서 이제 스테파니는 돌고래 조련사였기 때문에 바다가 이 여자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어에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데요. 근데 초반부에 알리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후반부가 됐을 때는 이제 보시는 대로 스테파니를 안고 자기가 바다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테파니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터 같은 곳을, 그러니까 뭔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라는 편견이 아니라 아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라는 마음으로 이게 들어가서 좀 보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좀 직시하고 좀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러스트 앤 봄은 이제 이렇게 몸과 권력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주변부로 내몰린,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이 바깥으로 내몰린 존재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를 좀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디 알렌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소수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단서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첫 번째 사실 예언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절도죄로 굉장히 가벼운 죄로 감옥에 가게 된 한 아랍계 청년이 감옥 안에서 이 코르시카 갱들의 어떤 수족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을 싹 다 물리치고 1인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결말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이 마지막에 이 사람의 어떤 당당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보시는 분들은 비닐봉지 들고 모냥 빠지게 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부하들이 따라오죠. 예, 그렇게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고요. 디판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난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계속 한계로 내몰리던 이 주인공이 결국은 또 기존의 권력 관계를 뒤집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재는 뭐 여성, 장애, 난민, 뭐 이민자 되게 다양하지만 오디 알렌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오디 알렌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부분은 오디 알렌은 그냥 정말 너무 전형적인 막 프랑스인, 백인, 남성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되게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주류 집단과의 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라고 하는 점이 좀 높게 평가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